2016년 5월 경기도 수원의 한 종합병원에서 평범하게 시작된 토요일 오후는 한 가족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날이 되었다. 수원은 서울 남쪽에 자리 잡은 도시로 오래된 주거지역과 새로 들어선 아파트 단지가 섞여 있는 곳이었다. 병원은 그 지역에서 오래 운영되어 온 공공의료기관으로 주변 여러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익숙한 공간이었다. 그날 병원 7층 장기요양 병동에는 여러 가족들이 병실을 오가며 면회를 하고 있었다. 이 병동에는 몇 달, 때로는 몇 년 동안 움직이지 못한 채 치료를 받는 환자들이 머무르고 있었다. 병동의 이름은 조용하고 평온해 보였지만 그곳에 있는 대부분의 가족에게 시간은 늘 멈춰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김지연에게도 그 병동은 이미 익숙한 장소가 되어 있었다. 32살의 지연은 수원시 행정복지센터에서 계약직으로 일하는 평범한 시민이었다. 그녀의 하루는 늘 딸과 일, 그리고 병원 방문 사이에서 반복되었다. 몇 년 전 이혼을 겪은 뒤부터 그녀의 가족은 사실상 두 사람뿐이었다. 하지만 지연은 늘 자신에게 남아있는 또 한 사람을 잊지 않으려고 했다. 그 사람은 그녀의 아버지 김상호였다. 김상호는 오랫동안 소방관으로 일했다. 수십 년 동안 화재 현장과 사고 현장을 오가며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했던 사람이었다. 은퇴 후에는 조용한 삶을 보내려고 했고 무엇보다도 손녀와 시간을 보내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기던 사람이었다. 그러나 2015년 봄, 모든 것이 갑자기 멈췄다. 그날 아침 그는 손녀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기 위해 차를 몰고 나가던 길이었다. 교차로에서 발생한 큰 교통사고가 그의 삶을 바꾸었다. 병원으로 긴급 이송된 뒤 여러 차례 수술이 이어졌지만 뇌 손상은 심각했다. 의사들은 생존 자체가 기적에 가까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몇 주 뒤 그는 의식을 되찾지 못한 채 장기요양 병동으로 옮겨졌다. 의료진은 그 상태를 식물인간 상태라고 판단했다.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고 스스로 의사 표현을 할 수 없는 상태라는 설명이었다. 지연은 그 설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다. 의사들은 생명유지 장치를 중단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다고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지연에게 그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그녀에게 아버지는 여전히 그곳에 존재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매주 토요일마다 병원을 찾았다. 그리고 항상 한 사람을 함께 데려왔다. 김아린이 지연의 4살짜리 딸이었다. 이 하린은 밝은 아이였다. 책을 좋아했고 그림을 보며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을 즐겼다. 작은 새나 길고양이를 보면 오래 바라보며 혼자서 상상 속 대화를 이어가곤 했다. 지연은 딸이 할아버지를 기억하길 바랐다. 비록 할아버지가 말을 할 수 없고 반응을 보이지 못하더라도 가족이라는 사실만큼은 잊지 않길 바랐다. 그래서 매주 같은 시간, 같은 병실을 찾았다. 2016년 5월의 어느 토요일도 그렇게 시작되었다. 지연은 오후 2시쯤 보육원에서 할인을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다. 수원 시내 도로는 평소처럼 차량이 많았고 병원 주차장도 면회를 온 가족들로 어느 정도 채워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 병동으로 올라가는 길은 이미 익숙했다. 병동 입구에는 출입카드를 찍는 장치가 있었고 간호사들이 있는 스테이션이 그 앞쪽에 자리하고 있었다. 지연은 방문 기록에 아버지의 이름과 병실 번호를 적었다. 병실 번호는 712호였다. 작은 창이 있는 1인실 병실이었다. 지연은 평소처럼 아버지에게 한 주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다. 행정복지센터에서 처리해야 했던 서류들, 동네에서 있었던 소소한 일들, 그리고 할인이 유치원에서 배워온 노래 같은 것들이었다. 할인 역시 늘 하던 것처럼 할아버지에게 자신이 본 책 이야기를 전했다. 병실 안의 시간은 늘 조용했다. 아버지의 눈은 열려 있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의료 장비가 규칙적인 소리를 내며 작동하고 있었고 그 소리는 몇 년 동안 그 방을 채워온 익숙한 배경처럼 느껴졌다. 그날도 모든 것이 평소와 같아 보였다. 지연이 병실을 나서기 전까지는 잠깐 복도 끝에 있는 자판기에서 커피를 가져오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병동 안에 면회객이 많았고 간호사들도 여러 명 보였다. 그녀는 할인에게 잠시만 기다리라고 말한 뒤 병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나왔다. 그녀가 복도를 걸어 자판기로 향한 시간은 길지 않았다. 그 사이 병동에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었다. 몇 분 뒤 지연이 다시 병실로 돌아왔을 때 그녀가 가장 먼저 본 것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병실 풍경이었다. 그러나 곧 하나의 사실이 눈에 들어왔다.
할아버지 옆 의자에 앉아 있어야 할 아이가 보이지 않았다. 처음에는 잠깐 화장실에 갔을 거라고 생각했다. 병실 안을 확인했다. 복도도 살펴보았다. 공용 휴게실도 확인했다. 아이의 이름을 몇 번 불렀다. 그러나 그 이름을 듣고 돌아오는 목소리는 없었다. 지연의 마음속에서 불안이 조금씩 커지기 시작했다. 간호사 스테이션에 있던 직원에게 아이를 본 적 있는지 물었다. 기억하는 사람이 없었다. 그 순간부터 병동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연은 복도 끝까지 걸어가며 계속 이름을 불렀다. 다른 면회객들도 상황을 이해하고 함께 주변을 살펴보기 시작했다. 몇 분이 지나자 병동 직원들이 내부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알렸다. 보안팀이 올라왔다. 엘리베이터와 계단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병동 전체가 갑자기 긴장 속에 들어갔다. 그러나 이미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김하린이라는 4살짜리 아이는 그 병동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이 일어나던 동안 712호 병실 안의 침대 위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김상옥, 움직일 수 없는 몸으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그러나 그 사람은 그날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모두 알고 있었다. 하린이 병실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은 몇 분 사이에 병동 전체로 퍼졌다. 처음에는 단순한 착오일 가능성을 생각했다. 어린아이가 잠시 복도나 다른 병실로 이동했을지도 모른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상황은 단순한 실종이 아니라는 분위기가 형성되기 시작했다. 지연은 계속 병동을 오가며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병동 직원들은 환자 보호자들에게 상황을 설명하며 혹시 아이를 본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다. 그러나 누구도 4살짜리 아이가 병실을 나가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다. 보안팀은 병동 출입 기록과 엘리베이터 이동 기록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병원 내부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병동은 카드 출입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었지만 면회 시간에는 출입이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었다. 면회객이 많을 때는 출입 관리가 엄격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지연은 병실 앞 복도에서 경찰이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계속 같은 생각이 반복되었다. 잠깐 자리를 비운 몇 분 사이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출동한 경찰관들이 병동에 도착했을 때 하린이 사라진 지 약 30분이 지난 상태였다. 경찰은 즉시 병동 전체를 통제했다. 면회객의 이동을 제한하고 각 병실을 확인하기 시작했다. 환자 보호자와 의료진에게 개별적으로 상황을 물었다. 병동 직원들은 모두 같은 이야기를 했다. 아이를 본 사람은 있었지만 아이가 병실을 나가는 장면을 본 사람은 없었다. 지연은 경찰에게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시간이 언제였는지 설명했다. 커피를 사러 복도 끝으로 이동했던 시간, 그리고 병실로 돌아온 시간까지 가능한 한 정확하게 기억하려 했다. 경찰은 병원 내부 CCTV 영상을 확인하기 위해 관리실과 연락을 취했다. 병원 CCTV는 주요 출입구와 엘리베이터 앞, 그리고 몇몇 복도에 설치되어 있었다. 그러나 영상 확인에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사이 경찰은 병원 전체를 수색하기 시작했다. 계단, 창고, 의료 물품 보관실, 직원 휴게실까지 하나씩 확인되었다.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지연은 점점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워지고 있었다. 병원이라는 공간은 그녀에게 늘 안전한 장소였다. 그곳에는 의료진이 있고 보호자들이 있고 출입 기록이 남는다. 아이가 아무 흔적 없이 사라질 수 있는 장소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경찰은 병동에 있던 사람들의 이름과 연락처를 하나씩 기록했다. 면회객, 간호사, 의사, 청소 직원, 시설관리 직원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하린의 인상착의도 확인되었다. 노란색이 들어간 티셔츠, 밝은 색 반바지, 작은 운동화. 4살 아이의 특징은 분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아이가 병동을 떠나는 장면을 기억하지 못했다. 병원 CCTV 영상은 결국 확인되었다. 엘리베이터 앞 카메라에서는 여러 사람들이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다. 그러나 아이와 함께 움직이는 사람은 확인되지 않았다. 병원 정문 카메라도 확인되었다. 영상은 흐릿했고 사람들의 얼굴을 정확히 식별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아이를 안고 나가는 사람이나 손을 잡고 이동하는 장면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은 다른 가능성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병동에서 계단을 이용해 이동했을 가능성, 직원 출입구를 이용했을 가능성, 또는 병원 내부에서 누군가 아이를 숨겼을 가능성까지 수색 범위는 병원 전체로 확대되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지고 있었다. 아이를 본 마지막 사람은 지연이었다. 그리고 그 이후의 흔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지연은 경찰의 질문에 계속 대답하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느낌을 받고 있었다. 그녀는 계속 같은 말을 반복했다. 병실 안에 아이가 있었고 잠깐 자리를 비웠고 돌아왔을 때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 그것이 그녀가 알고 있는 전부였다. 병실 안에서는 김상호가 여전히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의료 기록에 따르면 그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지 않는 환자였다.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그에게 질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병실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바로 그였다. 지연이 병실을 나간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누군가 병실 안으로 들어왔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의 목소리는 낯선 것이 아니었다. 병동에서 여러 번 들었던 목소리였다. 그 사람은 아이의 이름을 불렀다. 아이의 이름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에는 아이가 경계할 이유가 없는 익숙함이 담겨 있었다. 하리는 그 목소리에 반응했다. 그 이후에 이어진 말들도 김상호의 기억 속에 남아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 사실을 어떤 방식으로도 전달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병실 밖에서는 경찰의 조사와 수색이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시간이 1시간, 2시간씩 흘러갔다. 병원 내부 수색이 끝났을 때도 아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날 밤 수원 지역 뉴스에서는 4살 아이의 실종 소식이 처음으로 보도되었다. 병원에서 사라진 아이. 출입 기록이 남는 공간에서 흔적 없이 사라진 사건 외 수원 시민들 사이에서도 빠르게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다. 지연에게 그 모든 소식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였다. 딸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는 사실이었다. 병원 복도에서 시작된 몇 분의 공백이 이제는 설명할 수 없는 사건으로 커지고 있었다. 그리고 병실 안의 침대 위에는 여전히 한 사람이 누워 있었다. 김상호는 모든 기억을 마음속에 붙잡고 있었다.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은 단순했다. 하리는 스스로 병실을 떠난 것이 아니었다. 누군가의 목소리를 따라 병실을 나갔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그는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이름은 여전히 아무에게도 전달되지 못한 채 그의 머릿속에만 남아 있었다. 김상호에게 그날 이후의 시간은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병원 기록에는 여전히 같은 문장이 반복되어 있었다. 의식 없음, 외부 자극 반응 없음, 장기 요양 관리 필요. 의료진은 그를 조용한 환자로 분류했고 치료는 유지 관리 중심으로 이어졌다. 그러나 그의 의식은 단 한순간도 사라진 적이 없었다. 그는 모든 것을 듣고 있었다. 병실 밖에서 오가는 발걸음, 의료 장비의 규칙적인 소리, 간호사들이 나누는 업무 이야기, 그리고 매주 토요일마다 찾아오는 딸의 목소리까지. 처음 몇 주 동안 그는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려고 애썼다. 사고 이전까지는 건강했던 몸이 어느 날 갑자기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는 상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았다. 처음에는 일시적인 마비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손가락 하나라도 움직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도록 아무 변화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눈을 깜박이려 했고 손을 움직이려 했고 입을 열어 소리를 내려 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도도 몸으로 전달되지 않았다. 그의 생각은 분명했고 기억도 또렷했지만 몸은 완전히 분리된 것처럼 반응하지 않았다. 그 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분명해졌다. 그리고 그가 가장 분명하게 기억하는 순간은 할인이 사라진 날이었다. 지연이 병실을 나간 뒤 병실 안에는 잠시 조용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다. 그때 병실 문이 다시 열렸다는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발소리는 익숙한 리듬이었다. 병동에서 여러 번 들었던 발걸음이었다. 그 뒤에 들린 목소리는 더 익숙했다. 그 목소리는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 기록을 설명하던 간호사의 목소리였다. 그 사람은 할인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을 자연스럽게 부르며 말을 건넸다. 그 이후의 대화는 그에게 또렷하게 남아 있었다. 아이에게 잠시 밖으로 나가 보자는 내용이었다. 잠깐만이면 된다는 설명이었다. 그 말을 들은 뒤 아이의 목소리가 이어졌다.
김상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을 이해했다.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몸은 여전히 움직이지 않았다. 목소리를 낼 수도 없었고 눈을 돌릴 수도 없었다. 그는 그저 그 상황을 듣고 있을 뿐이었다. 몇 초 뒤 아이의 목소리는 병실에서 멀어졌다. 발걸음 소리도 함께 사라졌다. 병실 안에는 다시 조용한 시간만 남았다. 그날 이후 김상호의 시간은 하나의 생각에 묶여 있었다. 그는 그 목소리를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도 알고 있었다. 그 사람은 이 병동에서 일하는 간호사였다. 김상호는 그 간호사가 몇 번이나 자신의 혈압을 확인하고 수액을 교체하던 장면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름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은 존재하지 않았다. 며칠 뒤 병실에서는 경찰의 질문이 이어졌다. 경찰은 지연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물었다. 지연의 목소리는 점점 지쳐갔다. 그녀는 계속 같은 설명을 반복해야 했다. 잠깐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 병실에 돌아왔을 때 아이가 없었다는 사실, 경찰은 의료진에게도 같은 질문을 했다. 근무 기록, 교대 시간, 병동 이동 기록을 확인했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장면을 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수사는 병원 밖으로 확대되었다. 수원 시내 곳곳에 전단지가 붙기 시작했다. 아이의 사진과 특징이 적힌 전단지였다. 지역 방송에서도 사건이 보도되었다. 며칠 동안 수많은 제보가 경찰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대부분은 확인되지 않는 정보였다. 어떤 사람은 비슷한 아이를 봤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은 자동차 안에 앉아있는 아이를 본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그 모든 정보를 확인했다. 하지만 할인의 위치를 알려주는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지연은 거의 매일 경찰서와 병원을 오가고 있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그녀는 아버지의 병실을 계속 찾았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수사 상황을 설명했다. 경찰이 어떤 제보를 확인하고 있는지, 어떤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들을 수 있다고 믿었다. 의사들은 가능성이 없다고 말했지만 지연은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병실에서 울음을 참으며 계속 이야기했다. 할인을 찾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이야기였다. 김상호는 그 말을 모두 듣고 있었다. 그는 딸이 스스로를 탓하는 이야기도 듣고 있었다. 아이를 혼자 두지 말았어야 했다는 말이 반복되었다.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그건 지연의 잘못이 아니라는 생각이었다. 할인이 병실을 나간 이유는 다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 사실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은 여전히 없었다. 시간이 몇 달 지나자 병동의 분위기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사건 직후에는 모든 직원들이 긴장한 상태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병원은 다시 평소의 운영 방식으로 돌아갔다. 환자 치료와 근무 일정이 반복되었다. 하지만 김상호에게는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다. 그 목소리의 주인이 여전히 병동에 있다는 사실이었다. 그 간호사는 여전히 근무를 하고 있었다. 병동 복도를 지나가며 다른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김상호는 그 목소리를 여러 번 들었다. 그 사람은 사건 이후에도 계속 병동을 오갔다. 그 사실은 김상호에게 또 다른 절망을 가져왔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이 바로 옆에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지나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이었다. 그는 그 이름을 마음속에서 반복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언젠가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수사는 점점 속도가 느려졌다. 제보는 줄어들었고 새로운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사건은 점점 오래된 사건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도 김상호의 기억은 변하지 않았다.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목소리, 아이의 이름을 부르던 방식, 그리고 병실 문이 닫히던 순간까지 그 모든 기억은 여전히 그의 의식 속에 남아 있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언론도 사건을 계속 보도했다.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할인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지연은 그 전단지를 직접 인쇄했다. 경찰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했고 아이의 특징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었다. 이름, 나이, 실종 당시의 옷차림, 연락 가능한 번호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기도 했고 지인의 차를 빌려 먼 지역까지 가기도 했다. 전단지를 붙이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단지를 붙이며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동안에는 아직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원 시내 지하철역 게시판, 마트 입구, 동네 편의점,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전단지가 붙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 경찰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 어느 지역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장면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제보가 이어졌다. 경찰은 그 모든 제보를 확인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 어떤 제보는 단순한 착각이었고 어떤 제보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었다.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제보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사라졌다. 처음에는 주요 뉴스로 다뤄졌던 사건이 점점 짧은 기사로만 언급되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상태였다. 할인이 사라진 날 이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일은 계속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다.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혼 후에도 생활비 부담은 대부분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연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아이를 찾는 일이 가장 먼저였다. 그래서 그녀는 생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수색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일은 병원 방문이었다. 지연은 매주 토요일 병원을 찾았다. 그것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경찰이 어떤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지, 어떤 제보가 있었는지,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지 모두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병실 안에서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할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실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날 병실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김상호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딸이 자신을 탓하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그것은 지연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할인이 병실을 나간 이유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간호사는 여전히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상호는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근무 교대 시간에 간호사들이 병실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할 때 그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병동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김상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 병동에서 이어지는 일상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했다. 그 간호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 기록을 작성하며 병동을 오갔다. 김상호는 그 상황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을 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CCTV 영상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을 여러 차례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명확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연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되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방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할인은 분명히 병원 안에서 사라졌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왜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김상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다. 그는 딸이 매주 병실을 찾아와 사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름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환자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사실이 계속 남아 있었다. 할인을 데리고 병실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건을 둘러싼 분위기는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다. 처음 몇 달 동안은 경찰 수사가 빠르게 진행되었고 언론도 사건을 계속 보도했다. 수원뿐 아니라 경기도 여러 지역에서 할인의 사진이 붙은 전단지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지연은 그 전단지를 직접 인쇄했다. 경찰이 제공한 사진을 사용했고 아이의 특징을 가능한 한 자세히 적었다. 이름, 나이, 실종 당시의 옷차림, 연락 가능한 번호까지 모두 포함되었다. 그녀는 시간이 날 때마다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다. 버스를 타고 인근 도시로 가기도 했고 지인의 차를 빌려 먼 지역까지 가기도 했다. 전단지를 붙이는 일은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지연에게는 유일한 희망이었다. 전단지를 붙이며 아이의 이름을 반복해서 말하는 동안에는 아직 찾을 수 있다는 믿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 수원 시내 지하철역 게시판, 마트 입구, 동네 편의점, 주민센터 게시판에도 전단지가 붙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다. 어떤 사람들은 전단지를 보고 경찰에 전화를 걸기도 했다. 비슷한 아이를 봤다는 이야기, 어느 지역에서 아이가 울고 있었다는 이야기, 누군가 아이를 데리고 이동하는 장면을 봤다는 이야기까지 여러 제보가 이어졌다. 경찰은 그 모든 제보를 확인했다. 그러나 대부분은 사실이 아니었다. 어떤 제보는 단순한 착각이었고 어떤 제보는 전혀 관련 없는 사건이었다. 시간이 몇 달 지나면서 제보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다. 언론의 관심도 조금씩 사라졌다. 처음에는 주요 뉴스로 다뤄졌던 사건이 점점 짧은 기사로만 언급되기 시작했다. 지연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사람들이 사건을 기억하는 시간이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사실이었다. 하지만 그녀의 시간은 멈춘 상태였다. 할인이 사라진 날 이후 지연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다. 행정복지센터에서의 일은 계속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업무에 집중하기 힘들었고 하루에도 몇 번씩 경찰 연락을 기다리게 되었다. 결국 그녀는 일을 그만두었다. 경제적인 상황은 점점 어려워졌다. 이혼 후에도 생활비 부담은 대부분 그녀에게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연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다. 아이를 찾는 일이 가장 먼저였다. 그래서 그녀는 생활을 최소한으로 유지하며 수색 활동을 계속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그녀가 포기하지 않았던 또 하나의 일은 병원 방문이었다. 지연은 매주 토요일 병원을 찾았다. 그것은 사건 이전부터 이어져 온 습관이기도 했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에게 사건의 진행 상황을 이야기했다. 경찰이 어떤 지역을 조사하고 있는지, 어떤 제보가 있었는지, 새로운 정보가 나왔는지 모두 설명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듣고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병실 안에서 그녀는 울음을 참지 못하는 날도 많았다. 할인이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다는 사실은 그녀를 계속 괴롭혔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반복했다. 그날 병실을 나가지 않았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김상호는 그 모든 말을 듣고 있었다. 그는 딸이 자신을 탓하는 순간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생각을 반복했다. 그것은 지연의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이었다. 할인이 병실을 나간 이유는 분명했다. 누군가가 아이를 데리고 나갔기 때문이었다. 그 사실을 그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다. 그 간호사는 여전히 병동에서 일하고 있었다. 김상호는 그 사실을 여러 번 확인했다. 근무 교대 시간에 간호사들이 병실을 오가며 업무를 처리할 때 그 목소리가 복도에서 들렸다. 그 목소리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과 같은 방식으로 병동에서 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김상호에게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진실과 병동에서 이어지는 일상 사이에는 큰 간격이 존재했다. 그 간호사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계속 근무를 하고 있었다. 다른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하고 의료 기록을 작성하며 병동을 오갔다. 김상호는 그 상황을 계속 듣고 있었다. 그는 그 이름을 머릿속에서 반복했다. 잊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기억을 붙잡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도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사건 발생 후 1년이 지났을 때 경찰은 수사를 계속 진행하고 있었지만 새로운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었다. 병원 내부에서 발생한 사건이었지만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사람은 없었다. 이 CCTV 영상에서도 결정적인 장면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 직원들을 여러 차례 다시 조사했다. 그러나 의심할 만한 행동이나 명확한 동기를 가진 사람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연에게도 그 사실이 전달되었다. 수사가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방향을 찾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설명이었다. 지연은 그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하리는 분명히 병원 안에서 사라졌다. 그 사실은 변하지 않았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사건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다. 김상호 역시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 사실이 그에게 가장 큰 고통이 되었다. 그는 딸이 매주 병실을 찾아와 사건 이야기를 할 때마다 마음속에서 같은 말을 반복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이름을 말하고 싶다는 생각이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여전히 아무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침대 위에 누워 있었다. 외부에서 보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환자로 보였다. 그러나 그의 머릿속에서는 단 하나의 사실이 계속 남아 있었다. 할인을 데리고 병실을 떠난 사람의 이름이었다.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었다. 할인이 병원에서 사라진 지 어느새 여러 해가 지나 있었다. 수원에서 시작된 사건은 공식 기록 속에서는 여전히 미해결 사건으로 남아 있었지만 일상 속에서는 점점 언급되는 횟수가 줄어들고 있었다. 경찰 기록에는 수사 과정이 자세히 남아 있었다. 병원 내부 조사, 직원 조사, 주변 CCTV 확인, 여러 지역에서 접수된 제보 확인까지 모두 진행된 사건이었다. 그러나 결정적인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종료된 것은 아니었지만 새로운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더 이상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 사이에서도 김지연의 삶은 여전히 그 사건 중심에서 움직이고 있었다. 그녀는 여전히 매주 토요일 병원을 찾았다. 아버지를 만나기 위해서였다. 병실 번호는 변하지 않았다. 김상호는 여전히 같은 병실에서 장기 요양 상태로 치료를 받고 있었다. 그의 상태는 수년 동안 거의 변화가 없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의식 없음, 자발적 움직임 없음, 외부 자극 반응 없음이라는 의료 기록이 반복되었다. 병원 직원들에게 그는 오랫동안 병동에 있는 환자 중 한 명이었다. 그러나 2025년 봄 병원 인력에 작은 변화가 생겼다. 신경과 전문의 한 명이 장기요양 환자 평가를 맡게 되었다. 그 의사는 최민석이었다. 최근 대학병원에서 근무하다가 수원으로 옮겨온 젊은 전문의였다. 최민석은 병원에 도착한 뒤 장기요양 환자들의 상태를 하나씩 검토하기 시작했다. 기존 기록과 현재 상태를 비교하며 환자의 신경 반응을 확인하는 작업이었다. 그 과정에서 김상호의 기록도 확인하게 되었다. 사고 이후 장기간 식물인간 상태로 분류된 환자였다. 기록에는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명확히 적혀 있었다. 그러나 최민석은 환자를 직접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김상호의 눈이 일정한 자극에 반응하는 것처럼 보였다. 기록에는 반응이 없다고 적혀 있었지만 실제로는 미세한 차이가 느껴졌다. 그 차이는 매우 작았고 다른 사람이라면 지나칠 수도 있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민석은 그 반응을 무시하지 않았다. 그는 추가 검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뇌 활동을 확인하는 검사와 신경 반응을 확인하는 검사가 이어졌다. 검사 결과는 예상과 다른 방향을 보여주기 시작했다. 김상호의 뇌 활동은 완전히 정지된 상태가 아니었다. 외부 자극에 대해 특정한 반응 패턴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것은 식물인간 상태에서 보이는 패턴과는 다른 형태였다. 최민석은 그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생각하기 시작했다. 환자가 완전히 의식이 없는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가능성이었다. 그는 몇 가지 간단한 반응 검사를 다시 시도했다. 특정한 질문에 대해 반응을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반응은 매우 미세했다. 그러나 완전히 없는 것은 아니었다. 그 결과를 확인한 뒤 최민석은 환자의 상태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김상호가 식물인간 상태가 아니라 다른 상태일 가능성을 고려했다. 그 가능성은 하나였다. 락트인 증후군이었다.
락트인 증후군은 의식은 유지되지만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다. 환자는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지만 외부로 의사를 전달하기 어렵다. 최민석은 그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간단한 신호를 시도했다. 눈 깜박임을 이용한 반응 확인이었다. 환자가 의식이 있다면 아주 작은 반응이라도 나타날 수 있었다. 그 결과는 예상보다 분명했다. 아주 약한 눈의 움직임이 확인되었다. 그것은 무작위 움직임이 아니라 특정한 자극 이후에 나타난 반응이었다. 최민석은 그 순간 상황의 의미를 이해하기 시작했다. 이 환자는 수년 동안 의식이 있는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는 즉시 보호자에게 연락을 요청했다. 병원 기록에 남아있는 보호자 연락처는 김지연이었다. 지연은 병원에 연락을 받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다. 그녀는 처음에는 아버지의 상태가 악화된 것이라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이 오는 경우 대부분 그런 이유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병원에서 전달된 내용은 예상과 완전히 달랐다. 의사는 그녀에게 아버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식물인간 상태로 판단되었던 기록이 다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지연에게 그 설명은 쉽게 이해되지 않았다. 아버지가 지난 시간 동안 모든 말을 듣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미였다. 그녀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다.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는 그 다음이었다. 김상호와 의사소통을 시도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최민석은 눈 깜박임을 이용한 간단한 의사소통 방법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예와 아니오를 구분하는 방식이었다. 그 방법이 성공한다면 더 복잡한 메시지도 전달할 수 있었다. 며칠 동안 여러 번의 시도가 이어졌다. 반응은 점점 더 분명해졌다. 김상호는 주변 상황을 이해하고 있었고 질문에 반응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최민석은 다음 단계로 넘어갔다. 알파벳과 한글 자음을 이용한 의사소통 방법이었다. 문자를 하나씩 읽어가며 반응을 확인하는 방식이었다. 그 과정은 매우 느렸지만 가능했다. 김상호는 긴 시간 동안 기다려온 기회를 얻고 있었다. 그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는 단순했다. 그는 그날 병실에서 들었던 이름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 이름을 전달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다. 수년 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이름을 말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고 있었다. 김상호와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사실이 확인된 이후 병원에서는 매우 조심스럽게 다음 단계를 준비했다. 반응이 나타나는 방식이 눈 깜박임 하나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과정은 매우 느리게 진행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 느린 과정 속에서도 분명한 사실 하나가 존재했다. 김상호는 자신의 의사를 전달하려 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간단한 규칙을 정했다. 한 번의 반응은 긍정, 두 번의 반응은 부정으로 구분했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에서는 글자를 하나씩 읽어가며 특정한 글자에서 반응이 나타나는지를 확인했다. 지연은 그 과정을 바로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에게 그 시간은 긴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버지가 의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큰 변화였지만 그가 전달하려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사실이 더 큰 긴장을 만들고 있었다. 처음 몇 번의 시도는 단순한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딸을 알아보는지, 현재 상황을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김상호의 반응은 분명했다. 그는 모든 질문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 사실이 확인되자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2016년에 병실에서 일어난 일을 기억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김상호는 분명하게 긍정의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 병실 안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그 반응의 의미를 이해했다. 김상호는 사건을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기억 속에는 지금까지 누구도 알지 못했던 정보가 있을 가능성이 있었다. 최민석은 글자를 하나씩 읽기 시작했다. 첫 번째 글자에서 반응이 나타났다. 그 글자는 박이었다. 그 다음 글자 확인이 이어졌다. 여러 글자를 지나 두 번째 반응이 나타났다. 해였다. 지연은 그 순간 이미 이름의 방향을 예상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과정은 계속 이어졌다. 다음 글자에서도 반응이 나타났다. 진이었다. 박혜진이라는 이름이 완성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하지만 그 이름이 완성된 순간 병실 안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다. 지연은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그 이름은 병동에서 일하던 간호사의 이름이었다. 김상호가 사고 이후 장기요양 병동으로 옮겨온 뒤 여러 번 마주쳤던 직원이었다.
그녀는 사건 당시에도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다. 최민석은 그 이름을 정확히 기록했다. 그는 병원 행정팀과 경찰에 즉시 연락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수원 남부경찰서에 사건 관련 연락이 전달되었다. 경찰은 몇 시간 안에 병원에 도착했다. 사건 기록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증언은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었다. 경찰은 김상호의 의사소통 과정을 직접 확인했다. 동일한 질문을 다시 반복하며 반응이 일관되게 나타나는지 확인했다. 결과는 동일했다. 김상호는 분명히 박혜진이라는 이름에 반응하고 있었다. 경찰은 병원 인사 기록을 확인했다. 박혜진은 사건 당시 장기요양병동 간호사로 근무하고 있었다. 사건 이후에도 병원에서 계속 근무를 이어온 직원이었다. 당시 수사에서도 조사를 받은 기록이 있었다. 근무 시간 기록과 동료 직원들의 진술에 따르면 그녀는 사건 당시 간호 스테이션에 있었다는 설명이 제출되어 있었다. 그 기록에는 특별한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었다. 그러나 김상호의 증언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고 있었다. 경찰은 즉시 박혜진을 조사 대상자로 지정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에도 같은 병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위치 확인은 어렵지 않았다. 경찰은 병원 측에 협조를 요청했다. 그리고 근무 시간이 끝나는 시점에 맞춰 그녀에게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혜진은 평소와 같은 근무를 마치고 병동을 나가려던 순간 경찰의 연락을 받았다. 수원 남부경찰서에서 나왔다는 소개와 함께 사건 관련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 이어졌다. 그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 사건은 이미 오래된 일이었다. 수년 동안 아무런 연락도 없었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경찰의 설명은 명확했다. 새로운 증언이 확보되었다는 내용이었다. 박혜진은 경찰서로 이동했다. 조사실에서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한 질문이 다시 시작되었다. 그녀는 과거 조사에서 했던 설명을 다시 반복했다. 근무 시간, 환자 상태 확인, 간호 스테이션에서의 업무 등 이미 제출했던 내용이었다. 경찰은 추가 질문을 이어갔다. 2016년 5월 토요일 근무 당시 병실 방문 기록, 교대 시간, 환자 상태 확인 순서까지 세부적으로 확인했다. 박혜진의 대답은 조심스러웠다. 그러나 경찰은 이미 다른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김상호의 증언이었다. 경찰은 그 사실을 직접 설명하지는 않았지만 질문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지고 있었다. 박혜진은 그 변화를 느끼고 있었다. 조사실 안에서 이어지는 질문은 사건 당시 병동 내부 이동 경로와 관련된 내용으로 점점 좁혀지고 있었다. 그녀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다. 경찰은 마지막 질문을 꺼냈다. 2016년 사건 당시 김하린이라는 아이와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었다. 그 질문이 나오자 조사실 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박혜진은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그 순간 경찰은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하기 시작했다. 이 사건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사건이라는 사실이었다. 경찰 조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어졌다. 박혜진은 처음에는 과거 조사에서 했던 설명을 반복했다. 사건 당시 병동에서 근무하고 있었고 환자 상태 확인과 기록 정리를 하고 있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설명은 이미 여러 해 전에 제출된 기록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이번 조사는 이전과 달랐다. 경찰은 더 세부적인 질문을 이어갔다. 병동 내부 이동 경로, 환자 방문 순서, 교대 시간 전후의 행동까지 하나씩 확인했다. 질문의 방향이 점점 특정한 시간대로 좁혀지면서 박혜진의 대답 속도는 점점 느려졌다. 경찰은 사건 당시 병동 CCTV와 근무 기록을 다시 검토하고 있었다. 과거에는 의미 없어 보였던 작은 장면들이 다시 확인되기 시작했다. 교대 시간 전후에 병동 복도 끝 방향으로 이동하는 간호사의 모습이 흐릿하게 남아있는 영상도 발견되었다. 그 영상만으로는 명확한 결론을 내릴 수 없었다. 하지만 김상호의 증언이 더해지면서 상황은 달라지고 있었다. 경찰은 다음 단계로 수색영장을 신청했다. 며칠 뒤 평택에 있는 한 주택에서 수색이 진행되었다. 그 집에는 중학생 나이의 여자아이가 살고 있었다. 아이의 이름은 이설인이었다. 경찰은 집안에서 아이의 생활 기록과 개인 서류를 확인했다. 학교에 정식으로 등록된 기록은 없었고 대부분의 교육은 집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 아이의 주민등록 기록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이상한 점이 발견되었다.
출생 기록과 관련된 정보가 명확하지 않았고 보호자 정보 역시 일반적인 방식과 달랐다. 경찰은 아이를 보호 조치하에 이동시켰다. 아이에게는 아직 사건의 전부를 설명하지 않았다. 먼저 신원 확인이 필요했다. DNA 검사가 진행되었다. 검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하루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 하루 동안 지연은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다. 경찰로부터 전달받은 정보는 많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은 분명했다. 평택에서 발견된 아이가 할인일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였다. 지연은 그 말을 듣는 순간 믿고 싶으면서도 두려운 감정을 동시에 느끼고 있었다. 아이가 살아있을 가능성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희미해져 있던 희망이었다. 그러나 그 희망이 현실이 되는 순간을 상상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다음 날 DNA 검사 결과가 전달되었다. 결과는 명확했다. 이설인이라는 이름으로 살고 있던 아이는 김할인이었다. 실종된 지 9회가 지난 뒤에야 아이의 위치가 확인된 것이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듣고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다.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믿기 어려운 순간이었다. 그러나 또 하나의 현실이 기다리고 있었다. 할인은 지난 9회 동안 다른 이름으로 살아왔다. 그녀의 기억 속에서 어린 시절의 대부분은 사라져 있었다. 아이에게는 자신을 키운 사람이 어머니였다. 지연은 사회복지사와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며 아이와 처음 만나게 되었다. 그 만남은 조심스럽게 이루어졌다. 9년이라는 시간은 어린아이의 기억을 바꾸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할인은 처음 만난 자리에서 지연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다. 지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강요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다. 상담사는 천천히 시간을 두고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이에게는 자신의 삶을 다시 이해하는 시간이 필요했다. 그 이후 몇 달 동안 만남은 반복되었다. 사진을 함께 보기도 했고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했다. 처음에는 아무 반응이 없었던 이야기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의미를 갖기 시작했다. 어떤 노래, 어떤 단어, 어떤 기억의 조각이 아이의 마음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할인은 점점 두 개의 삶 사이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 과정은 길고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조금씩 변화가 나타났다. 박혜진에 대한 재판은 그 사이에 진행되었다. 검찰은 납치와 아동 유괴 혐의로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박혜진은 자신의 행동을 다르게 설명하려 했다. 그녀는 자신이 아이를 구했다고 믿고 있었다. 잃어버린 딸을 다시 만난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9회 동안 한 가족에게서 아이를 빼앗은 행위는 분명한 범죄였다. 판결은 무거웠다. 박혜진은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 판결이 내려진 날 지연은 복잡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다. 분노도 있었고 슬픔도 있었다. 그러나 가장 크게 남아있는 감정은 한 가지였다. 아이를 다시 만났다는 사실이었다. 시간이 더 흐르면서 할인의 삶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했다. 새로운 학교에 적응했고 또래 친구들과 관계를 만들어갔다. 지연과의 관계도 조금씩 가까워졌다.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계속 이어졌다. 김상호는 그 변화를 모두 알고 있었다. 지연은 매주 병원을 찾아와 아이의 이야기를 전했다. 할인이 학교에서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어떤 친구를 사귀었는지, 어떤 책을 읽고 있는지 이야기했다. 김상호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오랫동안 마음속에 남아있던 긴장을 조금씩 내려놓기 시작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였다. 할인이 다시 가족의 곁으로 돌아왔다는 사실이었다. 몇 달 뒤 김상호의 건강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 긴 시간 동안 이어진 치료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의 마지막 시간에도 지연과 할인은 병실에 함께 있었다. 할인은 아직 어린 시절의 기억을 완전히 떠올리지 못했지만 한 가지는 분명히 느끼고 있었다. 이 사람이 자신을 끝까지 지켜보던 가족이라는 사실이었다. 김상호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는 오랜 시간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로 진실을 지켜왔다. 그리고 결국 그 진실은 세상 밖으로 나왔다. 그의 장례식이 열린 날 지연과 할인은 나란히 서 있었다. 할인은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도 가족을 위해 기억을 붙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종종 말할 수 있는 사람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인다. 그러나 세상에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진실도 존재한다. 그 진실은 때로 오랜 시간 동안 침묵 속에 남아있다. 하지만
누군가 포기하지 않고 기억을 붙잡고 있다면 언젠가는 세상 밖으로 나오게 된다. 김아린이 다시 가족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었다. 누군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한 가지를 조용히 말해주고 있었다. 사랑은 언제나 가장 조용한 방식으로도 끝까지 남아있을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시간을 내어 한 가족의 긴 시간을 함께 따라와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마음이 이 이야기를 더욱 따뜻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사건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우리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를 향한 사랑과 기다림이 얼마나 큰 힘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이 결국 진실을 세상 밖으로 이끌어낼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이 가장 큰 용기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끝까지 기억을 붙잡았던 마음,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희망을 놓지 않았던 가족의 마음이 결국 서로를 다시 만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조용히 듣고 이해해 줄 사람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위로와 생각할 시간을 남겼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이야기는 충분한 의미를 가진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 채널이 앞으로도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을 계속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았다면 아래에서 공감을 눌러주시고 느낀 점이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